중국을 침략해줘서 고맙다. 이 말은 1964년 7월 10일 마오쩌둥이 중국을 방문한 여러 일본 사회당 당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중국 지도자가 자국을 침략한 일본에 감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를 블랙 유머로 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오쩌둥은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는 일본의 침략으로 국민당 핵심 전력이 소모되고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할 시간을 벌었다는 중일전쟁이 역설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단 10분의 투자로 어떻게 거의 패망했던 중국 공산당이 중일전쟁 이후 기사회생하고 끝내 대륙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 루거우차오에서 터진 총성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8월에는 상하이, 12월에는 수도 난징이 함락됩니다. 이로써 화려했던 난징 10년 시대가 끝났을 뿐 아니라 난징에서는 역사가 기록한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인 난징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난징 함락과 함께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내륙 깊숙이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 항전을 이어갑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끊이지 않는 충칭에서 국민정부는 버텼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국민당 부총재이자 국민정부 행정원장이었던 사람 왕징에이는 인난성 등 일본군 미정복 지역에서 평화파 정권을 수립한다는 명분 아래 충칭을 벗어나 하노이로 탈출합니다.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상이 틀어지자 왕징에이는 일본군 점령지인 난징에 들어가 1940년 일본의 지원 아래 친일 국민정부를 수립합니다. 이후 장수, 저장, 아누이 등 세계성을 지배한 이 정권은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에 부역하게 됩니다. 왕징에이가 한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보통 왕징에이 정권이라 불리는 이 괴뢰 국가가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색, 개의 무대입니다. 반면 산하고지 예난에 근거지를 둔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달랐습니다. 일본군에 대해 대규모 정규전 대신 게릴라전에 집중했으며 농촌 곳곳에 스며들어 변구라 불린 근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1937년 항일 전쟁 시작 당시 약 10만 명이었던 팔로군은 1945년 종전 무렵 약 1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8년간의 전쟁이 두 세력의 체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군이 일본군과 싸우는 사이에 실력을 키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팔로군은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오히려 세력 확장에만 골몰했습니다. 참고로 일본군에 대한 팔로군의 유일한 독자적 대규모 공세인 백단대전은 1940년 허베이성에서 벌어졌으며 팔로군의 100개단, 즉 100개 연대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백단대전 때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이 선멸전을 개시해 공산당은 팔로군의 절반, 근거지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드는 격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 선멸전을 삼광작전이라 했는데 삼광은 모조리 태우고 죽이고 탈취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야금야금 화북 지역의 항일 근거지를 확대하고 팔로군을 증강하는 공산당을 불신하던 국민당은 공산당 근거지인 변구에 대해 군비 지급을 정지하고 화중 지역의 신사군에 대해 공격과 무장 해제를 하는 등 공산당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과 국민당의 압박이 커지자 공산당은 병구로 부르던 근거지를 해방구로 부르는 등 독립자주방침을 강화하고 1942년부터 시작된 정풍운동과 1943년 코민텔은 해산을 계기로 마오쩌둥의 절대적 지도권이 확립됨은 물론 그에 대한 개인 숭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초기 독일의 승리와 프랑스의 항복을 본 일본은 남진 정책을 결정합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열강의 국민당 정부 지원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습해 미국과도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후 미국은 스티렐을 중국 전구 참모장으로 삼고 중국군의 훈련과 장비를 보강합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의 공격이 순조로웠던 반면 중국 전선에서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제스의 지도 능력과 항전 의지에 대해 미국은 불신하게 됩니다. 특히 1944년 4월 대륙을 관통하는 일본군의 대륙 타통작전이 성공하면서 7월 장제스에게 중국군의 지휘권을 스티렐에 이양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치욕으로 받아들인 장제스에 의해 요구는 불발되었지만 미국은 중국군의 일본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접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대일 참전을 촉구한 것은 이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은 불과 수주 만에 관동군을 몰아내고 만주를 석권하는데 이는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마침내 항복합니다. 중국 전역에 환호성이 터지지만 공동의 적 일본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세계는 중국의 내전이 재발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특사 패트릭 헐리를 보내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읍니다. 1945년 8월 28일, 마오쩌둥이 비행기를 타고 충칭에 내립니다.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국민당 수도에 맨몸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43일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두 사람은 10월 10일 상십협정에 서명합니다. 평화적 건국, 정치협상회의 구성, 군대 통합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에 서명한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활짝 웃으며 잔을 들고 있는 장제스와 마오쩌둥. 그러나 이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지켜질 리 없다는 것을. 상십협정은 사실상 나는 내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쇼였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일본군 무장해제 지역을 먼저 차지하려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예난의 공산당 본부는 휘하 부대에게 일본군 점령지로 진격해 무장을 해제시키고 소련군이 점령한 만주로 진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장제스는 공산군을 주둔지에 대기시켰으나 이미 100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공산당은 이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결국 전면적 내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공산당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력은 국민당 430만 명대 공산당 127만 명, 무기는 미국이 수십억 달러어치를 퍼부은 최신식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공군도 있었고 탱크도 있었습니다.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합법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초반 1년간 전황은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국민당군은 공산당의 거점들을 하나씩 밀어붙였습니다. 1947년 3월에는 마오쩌둥의 혁명 성지였던 예난마저 함락됩니다. 장제스는 환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예난을 버리고 황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연전연승하는 국민당이었지만 내부에서는 골물대로 골문 종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국공내전을 분석할 때 반드시 짚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 상하이 시내 금 교환권을 배급받으러 나온 시민 수만 명이 서로 밀치다가 수십 명이 압사당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8년간의 항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민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중 하나로 기록된 국민당 치하의 금융붕괴입니다. 월급을 받아도 다음 날이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가격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에 부패가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미국이 원조한 물자는 전선으로 가는 대신 고위 장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었습니다. 장제스의 처남 숭쯔원과 쿵샹시 일가는 외환과 물자를 독점해 천문학적 재산을 쌓았습니다. 반면 농촌에 뿌리내린 공산당은 달랐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농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수천 년간 소작농으로 살아온 농민들에게 내 땅이 생긴다는 것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공산당을 따르면 땅을 준다. 이 한마디가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제스는 총과 돈으로 싸웠지만 마오쩌둥은 민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민심의 전쟁에서 국민당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1948년부터 점차 전세가 공산당군에 유리하게 바뀌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의 묵인 아래 공산당이 그곳에 병력을 집중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중국 전역을 장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만주와 화북에 걸친 지역 정권 수립을 1차적 목표로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공산당의 농촌 지역에 많은 희생을 수반한 토지혁명이 성과를 거두어 농민의 지지를 받고 병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당 정부군에 대한 정치 공작이 효과를 거두어 투항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하반기, 전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팔로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꾼 공산군은 세 곳에서 동시에 거대한 결전을 시작하는데 이를 3대 전역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랴오선 전역. 1948년 9월, 린비아오가 이끄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대공세를 펼칩니다. 국민당 최정예 부대들이 포위되어 괴멸합니다. 55일간의 전투로 국민당군 47만 명이 와해되고 드넓은 동북 전체가 공산당 손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내전의 분수령이었습니다. 1948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벌어진 창춘 포위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민해방군이 국민당군이 점령한 만주의 핵심 도시 창춘을 완전히 포위하여 보급을 차단했고 결국 도시를 함락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화이하이 전역. 1948년 11월, 화이허 일대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규모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60만 대 80만의 대회전. 국민당군 포로와 항복자가 55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휘관은 인민해방군의 전략가 천이와 류보청. 국민당 최후의 정예 병단들이 여기서 산산조각납니다. 세 번째, 핑진 전역. 1949년 1월, 베이징과 텐진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텐진은 격전 끝에 함락됐고 베이징은 국민당군 사령관 푸조이가 인민해방군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혈 입성을 허락합니다. 52만 명이 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덕분에 베이징의 고궁과 성벽은 전화를 피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새 전역이 끝났습니다. 국민당군 150만 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장제스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3대 전역의 참패 이후 장제스는 1949년 1월 전격 하야를 선언합니다. 부총통 리중런이 임시로 국민정부를 맡아 공산당과 평화협상을 시도하지만 마오쩌둥의 조건은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됩니다. 1949년 4월 21일, 마오쩌둥은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은 용감히 전진하라. 중국의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켜라. 100만 인민해방군이 장강을 건넙니다. 국민당군의 저항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4월 23일, 난징 함락까지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제스가 22년간 다스리던 수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후는 일방적인 추격전이었습니다. 5월에 상하이, 10월에 광저우, 11월에 충칭이 차례로 함락됩니다.
장제스는 이미 물밑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중앙은행의 상당량의 금, 고궁박물관의 국보급 문화재, 핵심 군사 장비와 병력을 모두 타이완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타이완은 일약 세계 최고 수준의 황금 보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7일,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공식적으로 타이완 타이베이로 철수합니다. 대륙에서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3시, 베이징天安门 성루에 선 마오쩌둥이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오늘 성립되었습니다. 중국 인민이 일어섰습니다. 100년간 열강에 짓밟히고 내전과 외침을 거듭했던 중국 대륙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은 처음부터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핥히는 8년 동안 국민당은 소진되고 공산당은 성장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없었다면 국공내전의 결과도 달랐을지 모릅니다.